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이널샷 진행을 맡은 최효은, 신유정입니다. 네, 오늘 우리 증시 양시장 모두 다 현재 구간에서 상승 흐름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간밤 증시가 사실 지지부진하고 거의 움직임 없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 괜찮을까 하는 의구심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시장 괜찮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다만 지수는 이렇게 오르고는 있습니다만은 포모를 좀 느낄 만한 장인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강한 섹터도 많고 종목도 많지만은 그만큼 좀 따라가기가 힘든 장이기도 한데요. 또 오늘 시장 안에서 상승하고 있는 게 바로 성장주입니다. 이 성장주 안에서도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이 어제 이어서 오늘도 상승하고 있는데요. 또 어떤 다른 이슈들이 제약바이오를 더 이끌어줄 수 있을지 그 이슈 잠시 후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시장의 키워드를 딱 하나 꼽아보자면은 순환매 장이다라고 좀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 파이널샷에서 출연했던 많은 분들은 지금 시장의 순환매 장인데 너무 빠른 순환매 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업종 함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웹툰 관련주 먼저 만나보고 가시죠. 우리가 어떤 시대를 좀 생각을 해볼 때에는 그 시대를 풍미했던 드라마나 영화를 보통 떠올리곤 합니다. 2012년부터 2014년 드라마와 영화로 나왔던 패션왕, 그리고 2017년에 나왔던 신과 함께, 그리고 2024년 상반기를 달궜던 내 남편과 결혼해줘 모두 다 네이버로부터 나온 이러한 컨텐츠입니다. 모두 다 사실은 네이버 웹툰에서 나온 웹툰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웹툰은 우리 이제 삶의 중심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일까요? 네이버 웹툰은 현재 미국의 IPO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네, 웹툰이라는 것은요, 1999년에 한국에서 처음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지금 세계 많은 국가들이 이 웹툰을 소비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먼저 만들어졌다니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가 없고요. 2004년에 서비스를 시작을 했는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만화책을 스캔해서 인터넷에 올리는 서비스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세계 만화 시장이 미국과 일본으로 양분이 되어 있던 이 상황 속에서 세로로 내리는 인터넷 스크롤에 적합하게 내용과 형식을 바꿔서요. 스마트폰 보급과 함께 이 웹툰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특히나 코로나19 시대를 지나면서 전체적인 웹툰의 시장 자체가 좀 규모가 커졌는데요. 현재 구간에서 서비스 국가는 약 150개 국가입니다. 그리고 월간 활성 이용자 수는 1억 7천만 명인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웹툰 작가 수입니다. 네이버가 현재 가지고 있는 웹툰 작가의 수는요, 무려 2,400만 명이라고 합니다. 네이버 웹툰은 자체적으로 IP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말 그대로 웹툰 작가와 독자를 이어주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현재 지니고 있는 독자의 수 그리고 웹툰 작가의 수가 굉장히 중요한 플랫폼인데 웹툰 작가의 수가 무려 2천만 명을 넘어갑니다. 이와 함께 이제 네이버 웹툰은 IPO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시장에서의 IPO가 아니라 미국 나스닥 시장의 상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웹툰 엔터테인먼트가 5조 5천억 원의 가치가 전망된다라는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네이버 웹툰은 우리 한국에서 편의상 부르는 이름이고요. 실질적으로 진짜 이름은 웹툰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웹툰 엔터테인먼트는 미국의 법인이자 본사인데 지난 5월 31일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증권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쿠팡을 생각을 해봤을 때 쿠팡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증권거래위원회에 증권 신고서를 제출한 이후에 한 달 만에 상장이 됐다고 합니다. 그 의미는 결국에는 네이버 웹툰도 마찬가지로 한 달 만에 상장이 될 수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현재 전체 시장에서는 약 1년 정도가 걸릴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은 쿠팡의 사례를 생각을 해봤을 때는 네이버 웹툰의 상장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빨리 일어날 수 있다라는 평가 나오고 있는데요. 김종우 대표는 향후 10년간 가장 큰 히트작이 될 IP를 발굴하고 개발하는 것이 목표다라는 의지를 함께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외신에서는 한국의 IPO와 관련된 이야기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네, 블룸버그 관련된 리포트를 내놓았는데 저희가 이렇게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지금 사실 한국의 웹툰이 인기가 많은 것은
한국의 컨텐츠가 인기가 많은 어떠한 좀 영향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미국 미디어에 대한 다이어트 효과가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약 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 미드라든지 그리고 뭐 팝이라든지 음악과 뭐 미디어 전부 다 미국 중심으로 흘러가게 됐지만요. 이에 좀 실증을 느낀 소비자가 미국 미디어 다이어트를 하기 시작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 한국의 컨텐츠가 조금 더 이 기저 효과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 만화 책방보다 휴대폰에 친숙한 젊은 층에게 어필할 수 있는 것이 웹툰의 가장 큰 이점이다라는 평가 나오고 있는데 웹툰 앱을 통해서 댓글 남겨서 새로운 에피소드에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고 최신 동향에 매우 민감한 산업이기 때문에 그만큼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이 빠르게 반응이 올 수 있는 게 이점이다라는 평가 나옵니다. 웹툰 제작사인 캐나제 CEO인 우디리는 한국 콘텐츠의 흥행은 결국에는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증거다라는 평가를 남기기도 했는데요. 보시다시피 웹툰 엔터테인먼트의 글로벌 월간 활성 사용자 수는 계속해서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구간에서는 약 4% 이상의 증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리고 블룸버그는 이 리포트와 함께 앱을 한번 켰을 때 그렇다면 사용자들이 얼마나 머물까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웹툰 엔터테인먼트, 그러니까는 네이버 이 웹툰의 앱을 켜서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시간은 12분이 평균적으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만큼 지갑이 열릴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지는 거겠죠. 그렇다면 또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이어서 다음 페이지 함께 만나보시죠. 사실 우리가 이제 IPO를 한다고 하니 기대감은 커집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은 있습니다. 무작정 장밋빛 전망만 볼 것이 아닙니다. 웹툰 엔터테인먼트가 본인들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할 때 본인들의 리스크로 꼽은 것이 바로 일본에 있는 라인을 꼽았습니다. 현재 라인은 웹툰 엔터테인먼트의 지분 3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네이버와 라인의 갈등이 더 격화되게 되면은 그러한 부분이 우리의 리스크가 될 것이다라고 직접 밝혔습니다. 물론 이 문제도 있지만은 웹툰 자체가 시장 자체가 이미 성숙기에 접어들었다라는 것도 문제입니다. 물론 지금 계속해서 늘고는 있습니다만은 폭발적으로 느는 구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숙기에 접어든 시장이 문제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보다 또 빅테크가 이 웹툰 시장에 뛰어든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문제점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 아마존, 애플, 라쿠텐 등도 만화 시장을 공략을 하고 있는데요. 일본 시장이 워낙 크다 보니 이 빅테크 기업들이 일본 시장에 뛰어든다라는 그 사실만으로도 사실상 위협이 될 것 같습니다. 일본은 네이버 글로벌 거래액에서 50%를 차지하는 주요 지역이기 때문에 만약에 애플과 아마존 등이 뛰어들어서 전체적으로 이 시장의 점을 넓히게 된다면 그만큼 웹툰 엔터테인먼트는 타격을 받을 것이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쿠팡이 IPO 관련한 이 서류를 제출한 지 한 달 만에 IPO를 성공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 웹툰 엔터테인먼트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점부터 한 달 안에 상장을 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다음 시그널 신유정 앵커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이렇게 성장주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제약 바이오 관련주들 상승의 힘이 확인이 됩니다. 이러한 흐름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제약 바이오를 뒷받침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선 제약 바이오에서 기다리고 있던 일정 중에 하나인 아스코에서도 좀 여러 가지 훈풍이 불어왔습니다. 우선 머크사의 움직임이 알테오젠의 훈풍으로 좀 불어온 상황인데요. 머크사에서 자사에서 만든 키트루다와 모더나 백신이 함께 사용한 임상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이상 결과를 발표한 상황인데 지금 이 결과만으로도 이 키트루다를 단독 사용한 것에 비해서 19% 넘게 우수한 결과를 이전과 비교해서 너무 뛰어난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추가 임상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SC 피하 주사 전환만으로도 충분히 그 이상의 결과가 가능하다라고 밝힌 건데요. 그러면서 부각을 받은 것이 바로 이 SC 피하 주사입니다. 이 SC는 어떻게 주사를 주입하느냐 그 방식에 좀 다른 건데요. 이 주사 방식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피하 주사 그리고 정맥 주사가 있습니다. 정맥 주사는 깊게 정맥에 놔야 하는 주사이기 때문에 병원에서 전문가가 주입을 할 수 있고 최소 2시간에서 3시간까지 맞고 있어야 하는 치료 방법입니다. 하지만 지금 좀 주목을 받고 있는 SC 제형은 이 피하 지방에 맞는 주사 방법이기 때문에 물론 편의성도 좋고 주입 시간 역시나 확연히 줄여서 지금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SC 제형을 활용한 이 초기 암 시장 공략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떠오른 상황인데 사실 머크사의 결과에 알테오젠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이 SC가 머크와 알테오젠에 아주 중요한 관계에 있다라고 합니다. 이전에 머크사와 알테오젠은 이 SC 독점 라이센스를 이미 계약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알테오젠에서 이 SC 관련한 기술을 사용한다라고 한다면 알테오젠의 기술력을 무조건 사용해야 하는 상황인 거죠. 이러한 흐름 안에서 알테오젠이 받게 될 마일스톤은 최대 5,616억 원에 달한다라고 합니다. 사실 알테오젠은 이미 5월에 MSCI 지수에 편입되기도 했고 지속형 말단 비대증 치료제 연구 결과를 발표를 하면서 주가의 움직임이 좀 시작되는 상황이었는데 어제 머크사의 결과에 따라서 더 강력한 상승세가 만들어진 상황입니다. 이렇게 지금 좀 제약 바이오 시장에서 SC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 SC 제형에 대해서 또 뛰어든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유한양행인데요. 유한양행 어떤 상황인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 SC 제형뿐만 아니라 이번 아스코에서 주목을 받은 건 바로 마리포사 임상 시험에 대한 하위 결과 발표 내용이었습니다. 이 안에서 이 SC 제형을 통해서 투약 시간을 낮췄고 부작용 또한 좀 크게 감소시킨 결과를 보인 건데요. 이 내용은 지금 존슨앤존슨과 함께 개발하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유한양행에서 흔히 알고 있는 렉나자의 이 SC 투여군을 사용을 한 임상 실험을 성공을 하게 되면서 부작용도 낮추고 이 효과도 크게 높였다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 SC 기술이 더 발전을 할 것이고 이 부작용도 낮추고 생존 기간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아주 중요한 치료법이 될 것이다라고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단계로서 이미 효과는 크게 입증을 받았지만 이 FDA 승인만을 남겨둔 상황입니다. FDA 승인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또 그 결과에 따라서 이런 관련 제약 바이오가 얼마나 더 힘을 받을지 그 부분이 또 6월 시장의 관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5월 시장도 힘차게 달려왔는데 6월 시장엔 또 어떠한 이슈들이 제약 바이오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우선 지금 진행하고 있는 바이오 인터내셔널 컨벤션 미국 샌디에고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 미국 바이오 협회가 주관을 해서 1,500여 개의 기업과 2만 명 이상의 방문객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국내 기업 이 47개 기업이 참여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이 안에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게 또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롯데 바이오로직스인데요. 이 두 기업의 결과 내용도 좀 체크해 보셔야 하겠지만 또 이 부분에서 지금 우리나라가 K-바이오 반사 이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국과 미국 간의 견제, 이 생물보안법으로 인해서 이번 바이오 컨벤션에서는 이 중국의 활동이 좀 제재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만큼 그렇다면 우리 K-바이오 기업들이 반사 이익을 받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한편으로는 커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결과에 어떤 내용이 좀 나오게 될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직전에 확인해 봤다시피 이 유한양행의 FDA 허가 부분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이 비만 관련된 합병증 데이터를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비만뿐만 아니라 당뇨와 관련된 대사질환의 최대 규모 학회 A-Day 2024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러한 일정들이 또 6월에 제약바이오를 어떻게 이끌어줄 수 있을지 어제부터 움직이기 시작한 성장주들의 흐름은 어떻게 이어갈지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잘 가는 시장 하지만 어려운 시장 2시간 저희 파이널샷과 함께 하시면서 마감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의 파이널샷 출발합니다. 네, 마감 전략 함께 세워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석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 차장입니다. 네, 차장님 오늘 시장 그래도 분위기 좋은데 오늘 시장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말씀해 주신 대로 분위기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고무적인 것은 이제 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배경이 어제와 오늘의 분위기가 바뀌었다, 시장 분위기가 바뀌었다라는 데 좀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시장 전체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고용지표 발표가 있었죠. 미국에서 고용지표 발표가 있었고 2021년 2월 이후에 이제 최저치를 기록을 하면서 오히려 이제 시장 금리가 하락하는 이게 영향이 나왔습니다. 경기가 안 좋다라는 것이 좀 판단이 되면서 금리 하락에 대한 부분에 대한 금리 인하에 대한 좀 기대감들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다시 결국은 이제 시장이 반등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위험자산 선호 심리를 만들어내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는데 더 이제 국내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제 젠슨 왕의 이제 발언이었습니다. 엔비디아 CEO죠. 어제 대만 기자 간담회에서 이제 언급이 됐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삼성전자의 HBM 사업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언론 보도에 의해서 HBM을 엔비디아의 HBM 퀄 테스트에 이제 실패했다라는 보도도 나왔었고요. 삼성전자 측에서는 실패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어찌됐건 간에 통과를 못하고 있다라는 데 시장의 포커스가 맞춰지면서 삼성전자라든지 그 밑에 단에 있는 이제 반도체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시세를 내지 못하고 조정에 들어서는 분위기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좀 개선되었다라는 것이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엔비디아의 젠슨 왕 CEO가 삼성전자 이제 퀄 테스트에 대한 실패를 부정을 했고요. 또 공급에 대한 기대감들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아랫단에 있는 반도체 관련주들 그리고 삼성전자까지도 반등이 나오면서 이 부분에서 시장이 조금 더 한번 돌아설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근데 이것이 삼성전자가 돌아선다는 것이 단순히 삼성전자만의 문제는 아니겠죠. 아무래도 시장에서 바로 어제까지 수급을 끌어당기고 있던 화장품이라든지 한 업종 같은 경우에 그 수급이 이제 반도체로 옮겨가는 이제 모양새였기 때문에 결국 지금 시점에서는 반도체에 조금 더 집중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부분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보통 제가 양대축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요.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가 되겠죠. 2차 전지 같은 경우에 낙폭이 워낙 컸기 때문에 낙폭 과대로 인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월부터 4월까지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사용량이 약 22% 정도 늘어났다. 성장세가 유지되고 있다라는 이제 분석들이 나오게 되면서 이제 바닥에 낙폭이 많이 떨어졌다. 낙폭이 크다라고 생각되는 2차 전지가 업종도 올라오기 시작했거든요. 결국 이런 부분들 조금 보았을 때 시장을 주도하는 이제 업종이 조금 다시 한 번 더 바뀌고 있다라는 데 포인트를 놓고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 오늘 오후장 남은 기간 동안 투자 전략 세우시는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중요한 것은 사실 목요일 시장 쉬고 와서 또 금요일장일 텐데 한 주간의 흐름을 봤을 때 오늘 보시고 계신 기업 있으실까요? 네, 바로 PSK홀딩스입니다. 오늘 좀 시세가 나오기는 했는데요. PSK홀딩스는 이제 반도체 후공정 장비 업체죠. 반도체 후공정 장비 업체로서 HBM과 관련해서 수혜를 가장 많이 보는 기업 중에 하나일 것이다라고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바로 이건데요. HBM과 관련되어 있는 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까지 HBM 관련된 3사를 모두 고객사로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배경을 바탕으로 어제 젠슨 왕의 발언에도 있었죠. 결국은 엔비디아가 HBM을 이제 공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그래픽카드를 공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아직까지는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고요.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HBM 관련된 수요가 더 여전히 많다라는 점 생각하면은 HBM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 실적적으로 더 나아질 여지가 많다라는 겁니다. 올 한 해 실적을 유출을 해보자면요, 2024년 올해 매출액이 1,768억 정도, 전년 대비 86%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영업이익이 658억으로 전년 대비 144%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PSK홀딩스 같은 경우에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HBM과 관련해서 업황이 굉장히 좋다는 점, 이 업황을 바탕으로 올 한 해 동안 실적이 기대된다는 점, 이 부분을 공략 포인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결국엔 업황을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호석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6월 5일 수요일 시장 오후 2시 19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양시장 모두 빨간불을 켜준 상황인데요. 지금 어떠한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양시장 지수부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코스피 1%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18% 상승하며 2,693선 지나가고요. 코스닥은 0.63% 상승하며 851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나쁘지 않은 흐름으로 수요일 시장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급 동향은 어떻게 보여지고 있을지 코스피부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외국인 투자자 홀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 오늘 장 초반에 좀 담아내는 모습이었는데 10시경에 매도세로 전환을 했고요. 기관 투자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 거래일째 매물을 좀 출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코스닥 시장은 어떠할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 동반 매수세로 지수를 좀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오늘 오후 1시경부터 이렇게 매수세로 전환을 해주면서 5거래일째 매수 추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는 오늘로써 5거래일째 순매도세 이어가고 있는 지금 시장의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양시장 모두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안에 흘러가고 있는 수급적 상황이 우리 시장을 어떻게 움직이게 될지 전문가님들께서 보고 계신 수급 한마디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수급이 또 시장을 어떻게 움직일지 두 분의 전문가님 모시고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의 손여루 팀장님, 펀스탁의 이주호 본부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오늘 또 수요일 시장이지만 연휴를 앞둔 오늘이어서 오늘 장을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 그게 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흐름이 나쁘지 않습니다. 또 성장주도 움직이고 있고 팀장님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앵커님 말씀대로 네. 앞에서 시장 브리핑 드린 대로 시장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분명 시작은 하락 종목이 많았지만 상승 종목이 전환되는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코스피 같은 경우 외국인의 순매수,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 코스피 200 선물 같은 경우도 장 초반에는 외국인의 순매도가 확인되었지만 순매수로 전환되는 모습입니다.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이 5대 5이긴 하지만 수급 동향을 본다고 한다면 앞으로 좋은 시장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뭐 어떤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 아니라 경제 지표가 다소 아쉽게 나오다 보니까 연준이나 유럽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에 외국인과 기관의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어제 오후장에 나온 삼성전자 뉴스도 오늘 반도체 관련 종목들의 저가 매수에 좀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지금 삼성전자랑 2차 전지 사이에서 이제 수급이 키 맞추기 나오는 모습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딱 한 가지는 철강 관련 종목들이 오후장에서 좀 상승폭을 키운 것이 좀 반도체랑 2차 전지 중심을 좀 맞춘 수급을 좀 바꾼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수급 측면에서는 부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 산업 입장에서는 우리나라가 산유국으로 더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간다고 했을 때는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철강 관련 종목들도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으니까 개별 종목 매매를 잘하시는 분들도 매매해 보셔도 되고 반도체나 2차 전지 등 성장 섹터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도 안정적으로 좀 투자할 수 있는 장세로 보인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수급 확인을 해보면 외국인도 이 선물 시장 안에서 매수세로 전환을 했고 코스피 코스닥 시장 안에서 모두 담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도 좀 기대해 볼 만한데 지금 경기 지표, 고용 지표가 좀 부진하면서 성장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회복된 것이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흐름이 또 시장 안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흘러가게 될지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부장님은 지금 시장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뭐 일단 오늘 지수 상황은 굉장히 좋은데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5월 말부터 지금 6월 초 들어오면서 소외감을 굉장히 많이 느끼실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뒤늦게 탑승한 저쪽은 지금 빠지거든요. 전력기기 쪽은 또 빠지고 있고 뭐 이게 내가 늦게 들어가면은 빠지고 또 어디서 갑자기 바닥에서 올라오고 오늘 2차 전지 올라오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순환매가 빠르게 이루어지는 부분들 이 부분이 좀 개인 투자자분들 되게 힘들게 만드시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이제 어제 졸트 구인 인수가 좀 약간 예상치보다 하회를 했는데 사실 고용에 대한 둔화는 연준이
바라던 바예요. 왜냐면 지금 인플레 자체가 너무 높다 보니까 임금에 대한 인플레이션도 사실 높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연준 입장에서는 지금 이렇게 고용이 둔화되면서 경기가 어느 정도 이런 좀 죽어가는, 그러니까 죽는다 표현은 좀 그렇지만 좀 약간 사그라드는 그런 정도로 나와줘야지 이제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라는 시그널이 나올 거기 때문에 이제 시장이 오늘은 그 부분에 있어서 반응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어제 같은 경우는 사실 바이오주들이 좀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다면 오늘은 2차 전지 위주로 좀 대표적으로 금리의 영향을 받는 섹터들이 지금 순환매를 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특히나 이제 뭐 정부에서 발표한 그런 동해 가스 관련돼서 그 부분들의 테마적인 성향들 그리고 변동성이 심한 상황인데, 그 와중에 오늘 뭐 2차 전지라던가 그동안 많이 조정을 받았던 섹터들 위주로 반등이 나오는 거는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고, 다만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 고용지표 발표와 다음 주 FOMC까지 계속적으로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고, 특히나 이제 다음 주에 또 애플 WWDC까지 있기 때문에 좀 외부 이벤트들이 많고 변수들이 많은 상황에서 지금 뉴스나 이슈에 의해서 좀 강하게 움직인다. 이 정도로 참고하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지금 시장 지수는 괜찮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쉽지 않은 시장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전력기기가 최근까지 계속 상승해서 어디까지 오르려나라고 했는데 그 순환매가 정말 너무 빠르게 돌고 있어서 정말 그 흐름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보이고 있는 순환매는 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는 업종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또 이런 흐름 안에서 어떤 종목들이 수급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 잠시 후에 체크를 해보겠고요. 그럼 저희는 최우은 앵커와 함께 지금 수급적 특징을 보이고 있는 종목들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먼저 외국인들이 사는 종목입니다. 가장 첫 번째로는 삼성전자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LS인데요. 세 번째로는 삼성 SDI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근 시장에서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업종으로 특히나 매수가 들어온다라는 것이 굉장히 특징적인데, 그 대표적인 예가 삼성전자와 그리고 삼성 SDI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입니다. 우시 바이오로직스를 대체하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안에서의 전체 점이 좀 높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그만큼 또 잘 가고 있고요. 다섯 번째로는 두산 에너빌리티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봤더니 반도체는 오르는데 오히려 SK 하이닉스 매도 흐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는 HD 현대일렉트릭, 세 번째로는 기아입니다. 어제 장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기아에 대해서 매도 포지션으로 우위했는데, 오늘 시장에서 역시나 마찬가지로 기아를 매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번째로는 한국가스공사, 다섯 번째로는 삼성전기 올라와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안에서의 수급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은 에코프로를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마찬가지로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 오늘 시장에서 매수가 아주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는데요. 두 번째로는 VT입니다. 세 번째로는 에코프로 BM, 재룡전기 네 번째, 다섯 번째로는 제이시스 메디칼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미용 쪽이 좀 눈에 띄네요. 그리고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봤더니 첫 번째로는 YC, 두 번째로는 엔캠, 세 번째로는 PNT, 네 번째로는 FSD, 다섯 번째로는 이오테크닉스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관 투자자들은 어떨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기관 투자자들은 코스피 안에서 역시나 마찬가지로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기업입니다. 최근에 신용등급 하향과 함께 주가가 쭉 빠졌던 LG화학, 오늘 시장에서 기관들이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셀트리온 올라와 있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어제장에서 오르긴 했지만은 꽤 오래 쉬어갔던 기업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삼성 SDI, 네 번째로는 에코프로 머티, 다섯 번째로는 LG 이노텍 올라와 있고요.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봤더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HMM, 삼성전기까지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코스닥 안에서의 수급 흐름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기관 투자자들은 실리콘투를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YC입니다. 그리고 어제 루머와 함께 급락했던 SM, 오히려 기관 투자자들은 매수 흐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번째로는 에코프로 BM, 다섯 번째로는 레이크 머트리얼즈 올라와 있고,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봤더니 재룡전기 PNT, PSK홀딩스, 코스메카 코리아, 그리고 HB 테크놀로지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급 상황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자, 이렇게 기관과 외국인이 많이 담아내고 덜어내는 종목들 체크해봤습니다. 그렇다면 두 분의 전문가님들은 어떤 종목을 수급적 특징주로 잡고 계시는지 화면을 통해서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여러 팀장님께서는 오로스 테크놀로지 그리고 CIS를 잡아주셨고, 이주호 본부장님께서는 미코와 TCC 스틸을 오늘의 특징주로 잡아주셨습니다. 또 이런 종목들이 어떤 수급적 특징 가지고 있는지 오로스 테크놀로지부터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오늘 오전장부터 삼성전자 이슈 때문에 반도체 관련주, 삼성전자
어제부터 정말 오늘 오전장이 뜨거웠는데 오로스 테크놀로지는 좀 수급적으로 어떤 흐름 가져갔을까요? 네, 조금 매매 손절을 잘 네. 못하시거나 네. 아니면 수익 이상의 관점으로 보실 수 있는 분들께 좀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반도체 대부분의 종목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어떤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기업이나 뭐 디자인 솔루션 기업, 뭐 팹리스 기업 이런 종목들은 변동성이 큽니다. 그다음에 장비 기업들도 대장 같은 경우는 좀 변동성이 큰 모습 보여주고 있고 저는 장비 중에서도 하반기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아직 거래 대금이 폭발적으로 실리지 않으면서도 외국인이 접근하고 있는 종목을 소개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로스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반도체 웨이퍼 계측 검사 장비 제조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전공정 계측 장비 전문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에 상당한 매출 비중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장비 중에서도 전공정, 후공정 장비 중에서도 좀 변동성 강한 종목을 원하시는 분들 한다면 뭐 원익 IPS나 뭐 PSK홀딩스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매매에 좀 자신 없고 변동성 작은 종목을 원하신다고 한다면 오로스 테크놀로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분기 실적이 다소 아쉽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이 오로스 테크놀로지가 일을 못한 것이 아니고 삼성전자발 이제 납품을 하기 위해서 제품 생산을 해놨었는데 삼성전자 측에서 지연을 시키는 바람에 영업 손실이 찍혔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젠슨항 이슈 더불어서 어떤 장비 수주를 그대로 진행했을 때는 이 이연됐던 수주가 하반기에는 매출이 반영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한국투자증권의 리포트가 있기 때문에 오로스 테크놀로지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오늘 5일선 위를 돌파하는 모습이고 일단 오늘 음봉 나오고 있고 윗골이 보여주고 있지만 반도체가 오늘 기술적 반등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인 상승세 나올 것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 위치 괜찮고 외국인의 순매수 들어오는 오로스 테크놀로지를 유심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 이렇게 강한 이슈가 있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고 계실 텐데 팀장님께서 역시 좀 살펴보시기에 난이도가 높지 않은 좀 좋은 흐름의 종목을 잡아주셨습니다. 지금 외국인의 매수세가 잘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러한 흐름으로 어떻게 좀 상승을 해줄 수 있을지 계속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 본부장님의 첫 번째 종목으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미코인데요. 미코는 지금 좀 기관의 매수세가 좀 상당히 좋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5월달 한 달 동안 정말 많이 좀 사주고 있고요. 네. 6월달 들어와서도 좀 팔기보다는 조금씩 더 담아주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미코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게 이제 TC 본딩 장비, 그러니까 HBM의 필수 장비인 TC 본딩 장비에 들어가는 이제 펄스 히터 양산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부각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또 HBM 핵심 부품을 국산화하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주목을 받고 있고 기관 투자자들이 그거를 보고서 지금 꾸준하게 매수해주고 있다, 좀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만에서 진행 중인 컴퓨텍스에서 공개되는 이제 AI PC 라인업들, 그러니까 이제 원래 스마트폰 온디바이스에서 이제는 데스크탑까지 AI가 이제 이동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와 관련해서도 당연히 HBM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하게 생각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AI 칩 경쟁 심화가 결국에는 HBM과 이런 관련 장비, 부품에 대한 수요를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AI 시장은 열렸고 이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주목받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 기관 투자자들이 매수하고 있는 이 종목 제가 봤을 때는 지금도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또 해당 이슈로 더 부각이 되긴 했지만 AI 시장은 뭐 계속해서 뭐 전망이 좋기 때문에 지금 미코, HBM 장비 관련해서 기관의 수급이 강력한 만큼 계속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팀장님의 두 번째 종목 CIS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CIS 지금 좀 어떤 흐름일까요? 네, 제 투자 포인트는 한결같습니다. 네. 그래서 반도체랑 2차 전지 오늘 강세를 보였는데 특징 아시잖아요. AI처럼.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기술력을 무기로 강한 변동성을 무기로 한다고 한다면 하드웨어 쪽은 점진적인 실적을 무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양극재나 리튬 관련 종목들 강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어떤 매매에 좀 자신이 없는 좀 수익 이상의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께는 안정적인 실적이 나오는 장비주를 좀 소개를 드리는 게 좋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PMT나 윤성 FNC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관점으로 매매를 잘하신 분들께 권해드리지만 손절을 극도로 무서워하신 분들께 좀 CIS를 권해드린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튬 2차 전지 전극 제조 관련 장비 제조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요. 제가
공격하는 건 아닙니다만 PNT 같은 경우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매출 비중이 크죠. 그래서 실적 퍼포먼스가 굉장히 큽니다. CIS 같은 경우는 배터리 3사를 고르게 고객사로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매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보통 제가 어떤 한 섹터를 오랜만에 공략을 할 때는 소재 쪽을 먼저 공략을 하고 있는데 이 장비의 특성이 어떤 캐즘 현상으로 불안개에 왔다가 이게 회복기로 돌아갔을 때는 장비가 먼저 앞단을 끄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극 공정이나 이런 종목들도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 리포트를 읽어보시면 실적이 다소 아쉽게 나왔지만 설비 투자는 꾸준하게 진행을 하겠다. 이런 뉴스가 나와 있기 때문에 장비 관련 종목들은 올해 하반기에 실적이 잘 나올 가능성이 높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PNT랑 윤성 FLC가 먼저 치고 나갔고요. CIS 같은 경우는 산바닥을 다진 다음에 21선 돌파 과정이 있고 21선 돌파를 외국인이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차기 2차 전지에 대한 투심이 추가적으로 개선됐을 때는 안정적으로 수익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전지 섹터 안에서 더 다른 종목에 비해서 안정적인 매출 성장세가 좀 기대가 되는 종목입니다. 어떠한 흐름으로 이어가게 될지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저희는 이조 본부장님의 TCC 스틸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외국인도 기관도 잘 들어오고 있네요. 네, 5월 달에 조금 수급이 안 좋았었는데 네네. 지금 5월 마지막부터 조금씩 들어와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사실 이제 4680 원통형 배터리 관련 이슈가 지금 오늘 시장을 좀 많이 이끌어주고 있고요. TCC 스틸도 오늘 좀 상승이 나왔습니다만 그동안 이제 많이 쉬어갔고 사실 올해 초부터 나왔던 얘기들이 2차 전지에 대한 업황이 개선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였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전반기가 끝나가는 6월 달 그리고 이제 다음 달에는 7월 달이고 하반기를 준비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이제 금리 인하와 이제 겹쳐가지고 금리 인하의 기대감과 그럼 2차 전지에 대한 업황 개선 턴어라운드 시점 이런 터닝 포인트가 4680 원통형 배터리일 것이다.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부각을 받고 있고 그거와 관련돼서 대장적으로 움직였던 TCC 스틸인데 사실 TCC 스틸의 좀 아쉬운 점은 재무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 대비해서 재무 상태가 매우 좋지 않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중장기적으로 보시기보다는 좀 단기적인 시세를 보시고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지금 나는 중장기로 가져가고 싶다 한다면 우리 셀 3사 를 좀 보시는 게 좋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리겠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변동성이 클 수가 있고 단기적으로 시세를 줄 수 있지만 회사의 지금 재무 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라는 점을 참고하셔서 대응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팀장님과 본부장님께서 반도체 섹터에서 하나, 2차 전지 섹터에서 하나 좀 수급적 특징이 좋은 종목들 잡아주셨습니다. 이러한 큰 이슈와 흐름 안에서 수급적 특징이 뒷받침되는 종목들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저희는 오늘 두 분과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네, 이슈 체크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사이트 K의 배종찬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에 금투세 때문에 네. 참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뭐 요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원래 정부는 금투세 폐지를 내걸었었는데 지금 상태라면 올해까지만 이제 유예가 되고 내년부터는 시행될 예정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이제 뭐 쉽게 설명드리면 가급적 제가 이제 우리 이데일리 TV이기 때문에 뭐 비정책적인 내용, 경제나 시장 관련, 주식시장 관련 내용으로 이제 분석을 드립니다만 네. 간단하게 이거는 이제 제도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금융투자소득세를 이제 폐지하기로 하고 또 이제 추진할 의사가 분명했죠.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총선에서 패배하면서 야권에서는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만들어서 올해까지만 유예가 되고 내년부터는 이제 시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른바 부자 감세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이제 지금 야권에서는 상당히 거부 반응이 강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종합부동산세도 그렇고 이 금융투자소득세도 그렇고 이른바 부자 감세 덫에 말려서 정작 이게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기는 힘들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작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대비를 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떤 내용인지 정확하게 아실 필요가 있는 것이고, 네. 뭐 금융투자소득세야 누구나 다 아시는 거죠. 주식, 채권, 펀드. 이제 개념을 조금 정확히 제가 설명드린 이유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뭐 이거 이미 알고 있는 걸 왜 반복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주식, 채권, 펀드다. 좀 다양하다. 이 부분을 좀 아실 필요가 있고 국내 상장 주식에 대해서는 기본 공제액이 이제 5천만 원까지. 그다음에 채권, 해외 주식, 파생 상품 공제 금액은 250만 원까지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정확히 아실 필요가 있는 게 최근에 뭐 이제 재테크 관련돼서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른바 서학개미, 해외 주식의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정여를 하고 팔아치우면은 세금을 안 내도 된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좀 이 관련되는 정보 물론 이제 정확하게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취사 선택과 판단은 최종적인 투자자의 결정이기 때문에 네. 다양한 선택의 범주 내에 들어가는 부분들은 또 설명을 드릴 의무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3억 이하는 이게 왜 이제 문제가 되냐면 이런 거죠. 에이 뭐 이 정도나 수익을 얻는 사람이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게 다양하다는 점에서 이제 그런 세액이 발생을 할 가능성이 이제 열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3억 원 이하의 경우일 때는 22% 그리고 3억 원 이상일 때는 27.5%니까 이게 적지 않을 것 같은데 한 4억 정도 수익을 얻었다 그러면 그냥 1억 이상이 세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당장에 나한테 발생하지 않은 수익일지라도 일종의 위기적 인식 또 투자적 위축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될 수가 있죠. 또 그런 차원에서 금융투자 소득세라는 부분의 정책적인 부분을 우리가 네. 이해를 우선적으로 이제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논란이 참 많습니다. 금투세 시행까지의 좀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 그렇다면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좀 줄 거라고 보십니까?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서학개미 결국 우리 정시에 대해서 이제 자꾸 뭔가 세금이 부담된다 그러면 그래 그러면 아예 차라리 뭐 이참에 그냥 엔비디아가 잘 나가고 있으니까 네. 앞으로도 엔비디아고 뒤로도 엔비디아 위아래로도 엔비디아다. 그냥 미국 정시로 가자. 요즘에는 워낙 또 투자도 손쉽게 할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오면 해외 정시로의 투자자 이탈이나 정시 침체가 되지 않겠냐. 이런 또 부작용도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지금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 것이 가령 6월 말까지 취해지고 있는 공매도가 중단되고 있다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우리가 이제 정책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 자칫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또 심화되는 거 아니냐. 우리도 지금 뭐 올해 내년 이렇게 신흥국 지수로 가느냐 마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걸림돌이 되지 않겠냐는 또 우려도 있을 수 있고요. 과세 대상자가
15만 명이기 때문에 워낙 우리가 뭐 지금 뭐 투자자들이 뭐 2천만 명이다, 1,500만 명이다 했기 때문에 15만 명이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닐 수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이들이 만약에 이탈을 한다든지 또는 그냥 유동자금을 그냥 내놓는다든지 이런 상황이 될 경우에는 결과적으로는 그 피해를 받는 것이 개미 투자자들 아니겠느냐, 이런 또 상황적 인식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 과세 규모가 연간 이제 1.6조니까 이것 자체가 이제 좀 우리가 정시에 있는 유동성 자금으로 똑같이 환산할 수는 없습니다만 시장에서 또 증발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내년, 후내년까지 합하면 과세 금액 전체로 보면 이제 평균 내에서 1.6 뭐 이렇게 나옵니다만 대략 한 4조 정도 된다고 추산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이게 내 수익이 얼마나 돼? 이렇게 또 계산하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대형 증권사 쪽으로 계좌를 옮기는 현상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타 좀 소형 증권사들에게는, 네. 투자사들에게는 이런 조치가 이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면 좀 불리해지는 건 아니냐. 그래도 우리가 이 금융 관련 섹터를 볼 때 은행도 있습니다만 증권사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 투자자들의 또 투자 수단이 되기도 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게 또 한쪽으로 몰리게 되면 그에 따른 부작용이 있는 거 아니겠느냐. 또 이런 또 지적과 우려와 또 걱정이 나올 수도 있겠죠. 네, 사실 금투세가 도입이 되면은 말 그대로 큰 손이 좀 빠져나갈까 봐 그 부분을 어떻게 보면 한국 증시의 투자자들은 가장 걱정을 하고 있는데 또 일각에서는 다른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생각보다는 괜찮을 수 있다.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의견도 나오더라고요. 금융투자소득세는 외국인과 기관은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외국인 거리니까 뭐 워낙 이제 기본적인 것은 다 아시는 시청자분들이 혹시라도 네. 외국인 그러니까 이 개인인가 이렇게 생각할 텐데 외국인은 다 기관으로 보시면 그죠. 됩니다. 그래서 기관의 범죄 국내외, 그러니까 국외는 외국인이 되겠죠. 그래서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영향력은 크지 않을 것이다. 이런 분석도 있고요.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은 그다음에 거래세와 달리 이익을 낼 때 거래세는 거래할 때마다 내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상당히 손실이 있음에도 거래했기 때문에 또 수수료를 낼 수밖에 없는 거라면 오히려 이거는 금융투자 소득세라는 것은 소득 이익이 생겼어. 그러니까 이득이 생긴 것에 대해서 내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건 차라리 이게 오히려 마땅히 내야 될 돈을 내는 거니까 나은 거 아니야? 이런 또 판단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아까도 제가 이 개념을 말씀드릴 때 다양하다. 채권, 또 펀드, 또 주식 이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서로 이제 교차되면서 손익 통산이 허용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그러면 어느 한쪽에만 쏠리지 않게 주식은 그러면 이익이 한 정교하게 4,999만 원 나올 때까지만 그다음에 그 나머지는 다른 쪽에다가 또 투자를 해놓는다죠. 분산 투자도 가능할 수 있고 또는 금융투자 소득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품목들, 가령 금에다가 좀 일부를 투자한다든지 네. 이런 분산 투자,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데 오히려 이 제도가 있기 때문에 생각하지 못했던 차선이 오히려 차악이 아니라 최선보다 나은 최선이 될 수도 있잖아요. 오히려 그런 것을 찾아내는 또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우리하고 이제 이 금융투자소득세가 비슷한 게 독일과 일본이 도입을 했던 자본이득세인데 네. 정작 일본과 독일이 이걸 도입하고 나서 시간이 좀 흐르다 보니까 오히려 투자 시스템이 안정적이에요. 오히려 더 일본의 경우에는 우리보다도 더 일찍 밸류어 프로그램도 시행을 했지만 일본 정신 나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오히려 도입되는 초기에는 조금 고통스러운 듯 했지만 오히려 시장에 적응이 되고 또 시간이 지나니까 내성도 생기고 오히려 안착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시장이 더 선진화되고 활성화되는데 더 도움이 되더라. 이런 또 이제 이 판단도 분석도 가능해지는 것이고요.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금융투자 소득세, 세금입니다. 결국 정부의 또 세액이 늘어나네. 그러니까 정부는 지금 또 여러 가지로 재산세도 깎아주고 있죠.
법인세도 깎아주고 있죠. 이러다 보니까 참 건전 재정을 위해서 정부에서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이고 어떻게 세수를 확보하냐 고민이 많았죠. 근데 그 고민이 일거에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이게 해소가 돼, 세금 들어오네. 그러니까 정부로 봐서는 또 우리 국민들로 봐서는 또 국가의 재정이 튼튼해지고 좋아지는 건 나쁘게만 볼 수 없잖아요. 그것도 일반적인 뭐 저소득 또는 또 아주 고액 투자층이 아니라 소액 투자층에서는 그렇게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걸 통해서 저 부의 어떤 형평성을 맞추는데 적정하게 또 기여하는 부분이 있다면 오히려 이게 나을 수도 있겠네. 이렇게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위기적으로 이제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따지고 보니까 나쁘지 않네 하는 긍정적인 면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금투세 양면 함께 짚고 왔고요. 금투세도 최근에 핫한 이슈이긴 하지만 또 최근에는 정책주가 오늘도 마찬가지고 시장에서 아주 뜨거운데요. 그러니까요. 이거 아마 채연 앵커도 이 소식 듣고 막 눈이 동그랗게 뜨셨을 텐데 네. 바로 이제 뭐 삼성중공업을 좀 소개를 해드립니다. 네. 그런 이유가 뭐 지금 조선 쪽이 좋다는 것도 있지만 또 요즘에 워낙 이제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뭐 계속해서 줄곧 우상향하는 쪽에 차트가 그려지는 건 아니지만 이게 이제 제가 왜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UAE 효과. 그러니까 아랍에미레이트가 얼마 전에 무함마드 대통령이 국빈 방문을 하면서 네. 제가 또 관련된 유튜브를 했는데 네. 터졌어요. 근데 그래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무함마드 대통령이 들어와서 네. 400억 달러인가요? 이 300억 달러요. 그러니까 40조 플러스 알파 또 이게 와. 투자 약속이 돼 있고 여기에 또 LNG선을 6척을 아부다비 항만공사에서 또 발주가 됐죠. 세 척이 삼성중공업, 세 척이 하나오션입니다. 근데 제가 또 말씀드리는 게 대왕고래 효과 뭔지 아세요? 고래? 네, 이게 지금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날 발표한 포항 영일만 네, 140억 배럴의 이 석유 매장. 뭐 이제 MZ 세대들은 관심이 없더라고요. 제가 초등학생한테 물어봐서 야 석유 산유국 되니까 좋아 이랬더니 아니 굳이 힘들게 왜 석유를 파요? 돈 주고 중동 가서 사오면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참 세대가 달라도 많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삼성중공업의 더블 이펙트가 될 것 같고 더군다나 이제 지금 노르웨이의 시드릴사가 11월 달에 지금 액터지오 이번에 이 매장 분석을 했던 미국의 액터지오도 방안을 내서 자세히 이제 설명을 한다고 합니다만 노르웨이의 시드릴사 국회 유전을 이제 개발한 회사예요. 이 회사가 이제 할 예정인데 이 시추선이 또 삼성중공업입니다. 그래서 삼성중공업 설명을 드렸고요. 자 시간이 없으니까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얼마 전에 또 한일중 정상회의가 있었죠. 저 소장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또 리창 총리가 딱 왔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오른팔 하오하오. 자, 이 리창 총리가 와서 이재용 회장을 만나서 더 투자를 해달라 이런데 그러면 우리도 뭔가 중국에다가 요구를 할 게 생기잖아요. 그동안 정말 한한령 너무 힘들었다. 게임들 판하오죠. 판하오. 허가를 못 받아서 미치겠는데 제발 좀 허가를 해달라. 이게 2017년 이럴 때마다 수백 건을 받았던 게 불과 이제는 수십 건밖에 못 받아요. 그걸 이제 대규모로 확대해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른바 리창 효과입니다. 지금 2021년 기준으로 중국이 우리 게임 수출 시장의 한 3분의 1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 효과로 리창 효과로 카카오 게임즈 뭐 당장은 등락이 있어요. 게임주가 최근에 또 넥슨 또 NC소프트 뭐 더 크게 넓혀보면 크래프톤까지 여러분들이 좀 기회가 될 수 있는 거 좀 눈여겨보셔도 참고로 해주셔도 좋을 듯 합니다. 사실 한국과 중국 간의 관계가 지금보다 더 안 좋아질 수 있을까 하는 좀 우려감도 있었는데 네. 그래도 이번에 다행히 또 이렇게 좀 여러 가지 논의가 나와서 관련된 섹터에 대한 좀 기대를 해볼 수 그렇죠.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리창하오. 리창하오.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배동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을 움직인 이슈, 시장이 움직인 이슈 마켓 무버입니다. 이 5월에 완성차 시장의 흐름은 어땠을까요? 1분기에 완성차가 흐름도 전반적으로 좋았고 기아 같은 경우에는 역대급 실적을 내놓기도 했기 때문에 2분기는 어떠할지 그 안에서 5월 시장의 성적은 어떠할지 그 부분이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키워드는 미국 그리고 하이브리드, 재료비 절감과 환율, 고마진의 차종으로 이 핵심 키워드로 잡고 있습니다. 이런 키워드들이 기대감을 좀 더해주지 않을까, 이 5월의 성적을 좀 좋게 이끌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대차와 기아부터 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현대차 5월에 국내 합산 판매 대수는 좀 부진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완성차 내수 시장은 그리 좋지 않은 상황인데요. 현대차와 기아뿐만 아니라 총 5개사의 이 내수 시장 상황을 확인을 해봤을 때 10%가 좀 떨어진 상황입니다. 내수 시장의 매출이 10% 떨어진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기아는 현대차나 다른 사에 비해서 내수 시장의 성적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 안에서 힘을 내준 게 바로 하이브리드인데요. 하이브리드가 이 매출이 좀 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좀 두각을 드러냈기 때문에 이 성적에 좀 좋은 흐름으로 이끌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보여집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에 집중해보자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정말 현대차와 기아 모두 이 미국 소매 판매단에서 매출이 증가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장 안에서 11%대 상승세를 보였고 기아는 이 미국 시장 안에서 5%대의 소매 판매 증가폭을 보이면서 미국 시장 안에서 이 완성차, 이 K 완성차가 좀 힘을 내고 있구나라는 흐름이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기대 포인트는 미국 시장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확인을 해보시면 이 미국 시장의 판매 실적이 어떻게 이어지게 될 것인가, 이 부분이 국내 5월 이 내수 판매 시장도 이끌어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사실 인센티브가 좀 상승을 하게 되면서 이 부분이 부담 요인으로 꼽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요인들이 이 인센티브에 대한 부담을 상쇄시킬 것이다라고 꼽히고 있는데 우선 하이브리드와 전기차 전사적인 믹스로 인해서 이 인센티브를 상쇄시킬 수 있다라는 흐름이 보여지고 이 미국 시장 안에서 이 전기차 미국 생산을 개시할 계획이다라고 합니다. 무엇보다 10월부터는 미국 조지아에서 공장을 가동하면서 확실히 좋은 방향으로 더 많은 양을 생산할 수 있다라는 생산치도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는 피크 아웃이 되지 않을까, 피크 아웃에 대한 우려감을 점진적으로 좀 해소시켜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보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미국 시장 안에서 힘을 더 키워갈 현대차와 기아차, 이뿐만 아니라 우리 국내 차량이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좀 계속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흐름, 미국 시장 안에서 힘을 내줄 것이다, 하이브리드가 힘을 더해줄 것이다라는 흐름 안에 또 하나 기대를 가지게 되는 부분이 바로 이 주주 환원에 대한 기대감인데요. 이 주주 환원, 자사주 매입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유독 강력한 완성차 시작인 만큼 어떻게 이어지게 될지가 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우선 8월부터 9월까지 이어지게 될 인베스터 데이와 그리고 11월 미국 대선에서 그 방향성을 좀 잡아갈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아무래도 2024년에도 이 주주 환원에 대한 기대감이 지수를 좀 끌어올렸던 만큼 이 하반기 그리고 이 5월 시장 그 이후에도 이 자사주 주주 환원이 어떻게 이 주가를 이끌어주게 될지 계속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핫한 업종과 기업 함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의 반정민 소장 그리고 주식회사 플래처의 김덕구 대표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제 뜨거운 종목들 함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정민 소장님께서는 딱 이 업종을 가지고 오실 줄 알았어요. 원유 관련 종목, 에너지 관련 기업인데 왜 가지고 오셨을까요? 일단 변동성은 좀 상당한 것 같고요. 네네. 이슈가 너무 크게 됩니다. 그래서 마켓 무버에 딱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많이 왔다 갔다 움직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가져왔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계속 이 이슈가 지금은 내일 이제 현충일이다 보니까는 국내 증시는 휴장이긴 하지만 7일 때 아마 좀 이슈가 좀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유가요? 일단 액트지오 있잖아요. 네. 그쪽에서 지금 방한을 했어요. 방한을 했는데 7일 때 이제 평가에 대한 근거를 밝힐 것이라고 좀 얘기가 나와 있다 보니까 이슈가 좀 상당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상승을 할지 아니면은 빠질지 이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좀 예측을 할 수는 없지만은 그만큼 앞으로 좀 이슈가 크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이러한 갑자기 월요일부터
그 석유 시추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자마자 유가 관련된 종목 가스 그리고 관광 업체들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 관광 업체가 상승한 거에서는 굉장히 좀 이례적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이렇게 이슈가 굉장히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변동성 확대에 대해서는 계속 좀 체크를 하실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게 뭐냐면은 6월 때 이제 첫 거래일 때 장 초반 때 한 9시에서 10시경 때는 나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제 매월 1일 때는 산자부 보도자료에 발표가 이제 나오는데 자동차와 반도체 그쪽에 대해서 이제 좋게 얘기가 나오면서 초반에 되게 좋게 흘러갔다가 갑자기 10시 이후로부터 막 차익 시간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가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지금 대통령실에서 그런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증시 변동성이 매우 좀 심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끝나지 않는 이상 수급적으로 들어오기에는 굉장히 좀 매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뭐 순환매 관련된 내용들을 얘기를 하시지만은 지금 현재 시장은 저는 순환매라고 보지 않고 있고 변동성이 그냥 큰 시장이다. 정도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추 석유 탐사 성공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성공을 했으면 하는 바람은 크긴 하지만 성공 확률이 한 20% 정도 된다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결국은 내년 초에 시추 결과까지 이제 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잊을 때만 하면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올 거다라는 걸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용적으로도 많이 들기도 하지만 기간도 좀 오래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심해 1kg 이상을 뚫기가 쉽지는 않아 보이고 거기서 과연 얼만큼 성과가 나올 수 있을지는 앞으로 그냥 지켜보자라는 말씀드리겠고요. 현 시점으로 유가 관련된 종목들의 경우에는 결국은 이제 테마로서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게 왜 그러냐면 WTI든 브렌트든 지금은 좀 하락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거는 그냥 테마로서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재차 떠오르게 된다 하면은 결국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셔야 되는데 가장 빠르게 받는 유가 관련주, 그러니까 유가와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는 건 아니지만 관련주로는 흥구석유가 먼저 우선적으로 받을 것이고 그게 이제 만약에 부각을 받아서 크게 상승하고 다른 쪽에서 부각받지 않는다 하면은 한국석유, 중앙에너비스 순으로 그렇게 많이 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순서를 좀 잘 기억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신규 진입은 안 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흥구석유가 오늘 보니까는 8% 이상 하락하면서 17,0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또 김덕호 대표님께서 출연을 해주셨는데 어제 나오셔서 내일까지는 시세가 살아있겠지만은 그 이후로는 글쎄 사실 테마성 이슈가 맞다라는 의견 전해주셨는데 오늘 반점의 소장님이랑 거의 비슷한 의견인 것 같고요.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는 김덕호 대표님께서 오늘 삼성전자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진짜 시장을 움직였죠. 네, 코스피 시장에서. 근데 어떻게 좀 많이 보면은 이 변했는데. 젠슨 황 CEO의 말 한마디에 삼성전자가 이렇게 움직인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국장의 좀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이거 어떻게 솔직하게 보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네. 게 뭐 지금 언론에서 이런 얘기가 있죠. 뭐 젠슨 황 CEO가 삼성전자 HBM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기대가 많다. 뭐 이 얘기는 앞서 얘기가 나오니까 뭐 일부 언론에서는 뭐 이미 끝났다. 삼성전자 100% 통과한다. 뭐 이렇게 보도가 나왔나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다시 이제 100% 통과한 거 아니었다. 이 얘기가 나오니까 또 이게 우리가 알 수 없는 내용이죠. 이제 또 이제 그러면 언론들은 뭐 하냐? 지금 우리나라 언론들이 지금 뭐 우리나라 금융사들이 전부 다 지금 언론 노름에 지금 다 돌아가는 거 아니냐 얘기를 하시는데 자 그럼 따지고 보겠습니다. 애널리스트 분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젠슨 황 CEO가 어느 정도 사업을 하고 있고 이걸 발표하기 전까지 실제 내용을 알 수 있나요, 없나요? 이걸 만약에 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기업 영업의 내용을 유출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내용이고요. 그런데 자 그러면 왜 이런 현상들이 계속 나오느냐? 왜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부각을 시키고 또 여기에 더불어서 또 많은 투자자분들이 노심초사를 할 수밖에 없느냐? 사실 삼성전자라고 하는 기업은 우리나라에서 시총 1위 기업이고 만큼 인지도도 있고 여기에 더불어서 지금 반도체 제조를 할 수 있는 기업 중에서 실질적으로 HBM3에 대한 이제 파운드리 라인업을 잡는다고 했을 때는 미국의 마이크론 그리고 이제 신기주자로는 마이크론 그리고 SK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 이 세 기업이 거론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먼저 지금 선두주자 좀 뛰어갔죠. 자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삼성전자가 상대적으로 이제 절하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많이 몰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증시에서 자금도 지난 5월 29일 그러니까 이제 5월 말부터 해서 다시 한번 주가 조정받을 때 이때 많은 분들이 더 신용자산까지 끌어서 가지고 지금 이제 투자를 하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시장 상황에서 봤을 때 삼성전자 좀 객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은 일단 인텔에서 이제 타이페이에서 이제 개최가 됐던 컴퓨텍스 2024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파운드리를 제2의 파운드리를 달성하겠다. 그러기 위해서
패키징 부분에서 우리는 반드시 기술을 획득할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이 말은 뭐겠습니까? 절대 인텔이 이 패키징 부분을 또 극복하지 못한다면 삼성전자를 뛰어넘기가 제한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부분에서 기술력은 굉장히 탄탄하다고 말씀드릴 것 같고요. 더불어서 지금 이제 삼성전자가 왜 그러면 많은 분들이 계속 이제 기대를 하고 있고 주가 조정돼도 또 매말을 하면서 또 계속 기다리시느냐? 2025년에 하이브리드 본딩을 적용해서 HBM4를 만들겠다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HBM3까지는 뭐 하이브리드 본딩을 같이 접목을 해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겠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이제 4나노미터 수준에서의 이제 정밀도를 이제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뭐 집적도 같은 경우에는 뭐 6만까지도 올해 상승이 되기 때문에 기대가 크다. 그래서 저는 좀 삼성전자를 만약에 투자를 하신다라고 할 때 물론 삼성전자를 뭐 연끌을 해서 삼성전자를 사시는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뭐 지금이 뭐 2020년도에 한참 주식 붐이 있는 그런 어떤 양호한 그러니까 투자하기 좋은 시기는 아니기 때문에 근데 오히려 지금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제 다음 후발 투자로서 영리하기 충분한가라고 봤을 때는 저는 이 패키징 자체에 대한 강점은 삼성전자가 지금 절대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처럼 뭐 AMD라든가 인텔이라든가 많은 기업들이 지금 자체적인 반도체를 생산한다든가 이런 부분에까지 연결해서 봤을 때는 삼성전자는 지금도 주가가 평가 절하가 되는 것은 분명한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많은 증권사에서 내놓고 있는 의견이랑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랑 비교해서 HBM 시장에서 약간 뒤처졌다라는 이유 때문에 사실 최근에 주가가 진짜 안 좋았습니다. 삼성전자의 주가 자체가 전체 지수를 어떻게 보면 좀 하회하는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많은 증권사에서는 사실 HBM 제외하고도 삼성전자는 괜찮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투자자들의 마인드는 모르겠습니다. 뭐 앞으로 HBM 관련해서 주가가 움직일지 아니면 HBM을 제외하고라도 삼성전자의 펀더멘털을 보고 움직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김덕호 대표님께서는 삼성전자 지금 주가 수준 다른 거 다 뭐 포함하고 제외해도 괜찮다라는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세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반조미 소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코스텍시스입니다. 이 기업은 오늘 시장에서 4% 이상 하락하면서 15,5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시가총액이 1,100억 원대인 기업입니다. 이 기업을 가지고 오신 뭔가 비장한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관심을 계속 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뭐 이제 앞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좀 먼저 이제 삼성전자 아까 이제 말씀하셨는데 네. 지금 삼성전자는 사도 충분히 좋습니다. 좋다는 얘기를 말씀드릴 것 같고 엔비디아 관련된 거는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HBM3 12단의 경우에는 엔비디아 관련된 내용이 이제 앞으로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 부분에서는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는 좀 사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무튼 그렇고 저는 이제 코스텍시스라는 기업을 말씀드릴 텐데 RF 통신용 반도체 패키지 제조 판매 기업이긴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전력용 패키지 그러니까 전력 반도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전력 반도체에 대해서 최근에 한번 이슈가 나왔다가 좀 조용해졌습니다. 근데 이 기업의 경우에는 이 이벤트가 계속 좀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파워 반도체 열 관리에 특화된 저열 팽창 그리고 고방열 소재를 통해서 국내 최초로 개발에 성공해서 대량 생산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생산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여기에서 저전력 반도체에 대해서 전력 반도체에서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현재 그 SiC 그러니까 실리콘 카바이드라고 하는데 네. 여기에 전력 반도체 스페이서 생산에 대한 부분들을 이 동사가 하고 있는데 지금 캐파 2차 증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진행이 되면은 하반기 때 양산에 대한 기대감이 좀 상당하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이런 실리콘 카바이드뿐만이 아니라 질화 갈륨이라고 해서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차세대 반도체 그러니까 저전력 반도체에는 그 실리콘 카바이드와 질화 갈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그 열 관리에 필수적이다 보니까는 지금 데이터 센터형이든 반도체든 봤을 때는 결국은 이러한 그 질적인 부분들이 늘면 늘수록 열 관리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코스텍시스의 경우에는 굉장히 수요가 앞으로도 많아질 수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SI 반도체 대비 배터리 효율이 약 한 10% 정도 개선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캐파 증설을 했을 때 1차에서 생산 능력이 한 600억 원에서 2차가 이제 완료가 되면 1,100억 원까지 규모가 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또 이 기업이 3차 증설도 좀 예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실적적인 부분들은 앞으로 좀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네. 그 지난달에 SiC 전력 반도체 스페이서에 대해서도 미 글로벌 반도체 기업의 양상쿼를 좀 통과를 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향후 이러한 흐름들을 봤을 때 캐파 증설에 따른 기대감도 있기는 하지만 글로벌 반도체 중심의 어떻게 보면 납품도 좀 가능하게 된다 하면은 이 기업에 대해서는 가치가 좀 상당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오늘 좀 변동성이 있기는 하지만 그 딱 변동성이 있었던 저항 구간 맞고 지금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만 잘 돌파를 하게 되면은 이게 금액대가 16,600원대나 600원대에서 17,500원대인데 이 구간만 잘 돌파를 하게 된다 하면은 굉장히 좀 높게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NXP가 고객사인 기업이네요. 코스닥 시스 계속해서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또 핫한 이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어서 신유정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우리 시장 안에서 최근에 2차 전지가 큰 힘을 내지 못하면서 2차 전지의 봄은 언제 정말 찾아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좀 집중된 상황입니다. 이를 두고 지금 최근 성장주가 움직이면서 조금은 움직일 것이다라는 전망은 있지만 우선적으로 전기차 수요 부진에 따른 전망이 그리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기차가 2차 전지의 중요한 지표로 삼고 있는 만큼 이 전기차가 어떻게 수요 둔화를 극복할 수 있을지를 계속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전기차는 좀 좋지 않은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전기차나 배터리 투자 부분에서 그리고 신차를 출시하는 부분에서도 좀 전체적인 일정이 계속해서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리튬이나 메탈 같은 가격이 하락을 하면서 이 전체 평균 판매 가격이 지금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영향이 상반기까지 지속될 것이다 라는 부정적인 전망이 보여지고 있고 무엇보다 지금 전기차 시장의 재고 수준이 다소 높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지금 보이고 있는 전기차 수요 둔화가 당장은 좀 해결되기 어려울 것이다. 조금 더 이어질 것이다 라는 전망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2차 전지의 봄을 좀 두고 아직은 좀 시기 적절하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지금 더 고려해 봐야 하는 부분은 하반기 공매도 재개 여부 그리고 이후에서 일어난 선거, 미국 대선뿐만 아니라 이러한 부분이 실적을 개선해 줄 수 있을지 이러한 이슈가 어떻게 크게 좀 규제적인 측면에서 전기차 수요 둔화를 풀어줄 수 있을지를 좀 집중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정말 큰 변화가 필요하다, 우호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기다라고 두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전기차가 아주 중요한 이슈겠죠. 그래서 전기차 시장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의 전기차 판매량을 살펴보면 4월 시장 안에서 전년 대비 22% 상승은 했지만 시장의 기대치는 하회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좀 자세히 살펴보면 지역별 편차가 좀 보여지는데요. 중국이나 유럽 같은 지역에서는 4월에 회복세가 시작되었다. 이제 더 회복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좀 있긴 합니다. 하지만 미국 시장을 체크해 보시면 성장세가 좀 많이 더디고 상황이 그리 좋지 않은 건 바로 테슬라 때문인데요. 테슬라가 4월에 올해 최저 판매량을 기록하면서 이 테슬라가 좀 전기차 시장의 발목을 좀 강하게 잡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시장 안에서는 전기차 수요 극복이 좀 쉽게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때문인지 우리 시장 2차 전지를 두고 우리 증권사에서도 좀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우선 하이투자증권에서는 상승 가능성은 당분간 좀 제한적일 것이다. 점진적인 하락세를 전망하기도 했고요. 이에 반해 키움증권은 지금 바닥을 지나는 구간이다. 이제 여러 가지 우호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실적 개선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2차 전지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직 전망이 좀 엇갈리고 있지만 또 AI 반도체 수혜 가능성도 두고 있습니다. 전력 효율을 좀 높이기 위해서 배터리의 효율이 아주 중요한데 그렇다면 2차 전지도 좀 힘을 내주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서 이러한 흐름이 또 2차 전지에 힘을 실어줄 수 있을지 계속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기차는 사실 중국 내 판매량이 굉장히 중요한데 테슬라는 최근에 아주 부진한 판매량을 발표를 했지만은 반대로 또 비아디는 사상 최고치의 또 인도량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어떠한 좀 인덱스의 이 반등 자체가 오늘 시장에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모멘텀이 좀 되고 있는 듯한 분위기인데요. 그 다음 기업이 바로 삼성 SDI입니다. 김덕호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셨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이제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아마 많은 분들이 다 굉장히 좀 목마르게 기다리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에코프로나 이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재 쪽 부분 같은 경우에는 민감도
사이즈가 좀 크고 실제로 이제 상승을 했을 때 SDI 같은 경우는 좀 소외가 돼서 거의 움직이지 않았던 모습들이 좀 많았는데 그래도 삼성 SDI 같은 경우 저는 계속 이번 6월 한 달 동안은 충분히 좀 매력이 있는 종목으로 보고 왜 있습니다. 6월 한 달로 이렇게 제한하시는 거죠? 지금 일단 배터리 시장, 그러니까 우리가 2차 전지의 전기차 시장이 캐즘인 것은 당연히 우리가 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이제 후발주자로 나와가 있던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자동차 시장에서 전기차보다는 하이브리드 형차, 특히나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해서도 주목을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전기차보다는 내연기관 혹은 이제 자동차 부품주들이 지금 이렇게 순환매가 돌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시점을 봤을 때 전기차 시장 혹은 이제 2차 전지 시장을 평가를 할 때는 어떻게 봐야 되는가? 이제 기술력 승부를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 기술력이라고 하는 거는 당장의 실적에 대해서 지금 견인을 하기까지는 시차가 걸릴 수밖에 없고요. 최소 1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적 매매를 할 때는 이벤트 매매를 활용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 삼성 SDI는 일단 1월부터 4월까지 우리 한국 배터리가 전 세계에서 이 점유율을 22.9%를 차지를 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선방했다라고 말씀드릴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사실 점유율을 높인 기업은 오히려 삼성 SDI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동안에는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SK온에서 양산 체제 완성된다. 그리고 실제로 점유율을 높여야 할 때 계속 얘기가 나왔는데 전기차 시장 전반적으로 다 축소가 되는 와중에도 생존 전략이 무엇이었는가를 살펴보고 나니까 삼성 SDI는 그 전에 P5 제품, 그러니까 고부가 제품을 통해서 이제 프리미엄 전략을 많이 내세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삼성 SDI가 이런 P5를 넘어서서 이제 P6 제품도 이제 출시를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기아와 삼성 SDI가 작년에 이제 전고체 특허 관련해서 이제 발의를 했었는데 출원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4월 말에 중국의 국가 지적재산권으로 지금 이제 승인이 됐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재밌는 사실은 그럼 이제 등록됐으니까 다 끝났냐? 아닙니다. 그럼 시장이 여기서 성장성이 있는지를 검증을 해봐야 되는데 고맙게도 중국 정부가 이거를 시장성이 있다라고 오히려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버렸습니다. 무슨 행동을 했느냐? 5월 말에 중국이 삼성 SDI와 이게 이 도요타가 지금 이렇게 전고체 배터리를 하는 걸 보고 추격을 하려고 60억 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조 3천억 원을 1조 3천억 원을 이 전고체 배터리를 육성하는 데 쓰겠다라고 지금 홍보 예산을 지출했습니다.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 이미 기아랑 삼성 SDI까지도 이렇게 도전을 다 했는데 이거 괜찮네라는 입장을 받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뒤늦게 자금을 부어서 공식적으로 도전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저는 삼성 SDI가 이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부분들은 2020년도에 이재용 회장께서 이제 방문을 하면서도 계속 이렇게 연례적으로 보고를 해왔었고 이 기술력의 지방은 선점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언제 발휘되느냐? 다음 주부터 진행되는 이제 인터배터리 데이에서 진행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번에 인터배터리 데이 일정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기업들 중에서 가장 먼저 발표하는 기업이 바로 이 삼성 SDI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앞으로 이제 반도체 개발에 대한 이 비전, 미래 전략을 제시를 한다는 게 주제였는데 제 생각에는 이 LFP 배터리도 얘기는 나올 수 있겠지만 이 전고체 배터리로 먼저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대가 된다. 그래서 다른 3사들도 굉장히 좋습니다. 단기적인 이제 매매 차익을 좀 위해서 좀 변동성이 큰 종목을 공략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지만은 지금은 반도체 2차 전지 장비주를 좀 공략하시는 것보다는 일단 대표 생산주들에 대한 이제 향방을 좀 보시고 난 이후에 순환매를 좀 노리시는 경향을 보시는 게 어떨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 SDI에 대한 의견 듣고 왔는데 배터리 3사 가운데서 사실 업황 자체가 좀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선방하고 있는 삼성 SDI 6월 한 달 동안 좀 이벤트 플레이를 해보자라는 의견으로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전고체 배터리 관련 이야기 해주셨는데 저희 내일 파이널샷에서 또 관련된 또 코너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내일도 시청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다음 기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익시스템인데요. 선익시스템 오늘 보니까 아주 잘 가네요. 예, 근데 아마 올라가는 이유를 다 모르실 겁니다. 그래서 좀 이거를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가져온 것도 있고요. 특히 이제 동사의 경우에 OLED 그 증착 장비 제조 판매 업체긴 한데 이게 지금 소형 LED, OLED에서 증착기 시장에서 전 세계 MS에 대한 1위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경쟁사로는 일본의 캐논토키라고 있기는 한데요. 지금은 이 기업이 좀 더 유리하다라는 말씀드리겠고 지난 4월 때 동사가 중국 BOE의 8세대 증착 장비 공급 이슈가 좀 부각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슈가 나오긴 했지만은 이후로 좀 조용했던 이유가 좀 몇 가지 있긴 한데 이게 만약에 본격적으로 공급 이슈가 부각이 된다 한다면은 굉장히 매출적으로도 앞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이게 지금 캐논토키가 8세대 증착기 그 가격을 대당 대략 한 그 1조 8천억 정도로 제시를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만약에
또 선익 시스템도 부각을 받는다 하면은 조 단위가 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만큼 이러한 이슈를 봤을 때는 기회가 좀 많은데 이 동사가 오늘 좀 주가가 오르는 거는 이것 때문에 오르는 것은 아니고요. 420억 규모의 그 운용자금 조달을 하기 위해서 무이권부 그 무보증 3호 전환사채 발행 결정을 좀 네, 진행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근데 이게 지금 살펴보셔야 될 게 뭐냐면 표면과 만기이자 모두 제로입니다. 모두 제로인데 전환 청구권 기간이 내년 그 6월부터거든요. 근데 여기서 체크를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전일 때 이게 공시가 나왔는데 전환가액을 살펴보니까 61,988원이었습니다. 사채가. 근데 그거보다 지금 주가가 아래였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 주가 탄력을 받았는데 게다가 이제 교환 사채도 발행을 했는데 이 교환가액은 68,186원입니다. 그래서 현 주가보다 지금 주가가 더 아래에 있기 때문에 좀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현 구간에서는 더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기존 보유자분들은 좀 더 들고 가보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일단 지금은 68,000원 이상은 더 넘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 보고 있고요. 여기에서 추후로 이게 지금 BOE 관련된 부분들을 봤을 때는 이것 때문에 이 교환 사채를 좀 발행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그 그 주가보다 위에 발행가액을 좀 제시를 했다는 것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 기대감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기존에 좀 보유하셨던 분들은 좀 더 가져가 보자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에 한해서겠죠? 신규로도 지금 접근은 가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익 시스템 68,000원대 보고 계신다라는 의견으로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김덕구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신 기업입니다. 주성 엔지니어링인데 이 기업도 오늘 시장에서 굉장히 잘 가고 있습니다. 5% 이상 상승하면서 33,500원대. 저희 파이널샷에서 또 의견 드렸던 기업이기도 한데 이 기업은 좀 지금 이 정도가 고가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변동성이 좀 큰 것 같아요. 일단 고가라고 장담하기는 좀 어려운 게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이 갖고 있는 호재들이 꽤나 많습니다. 뭐 오늘 이제 좀 변동을 좀 크게 보였던 원인은 이제 EUV 방식에서의 집중을 벗어나고 이제 대체 양산 방식을 이제 구현하겠다, 대체 양산 공정을 구현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좀 급등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우리가 주성 엔지니어링 같이 이렇게 많은 뭐 장비주 쪽이다라고 하면은 당장 장비를 이제 도입을 하는데 교체를 해야 된다거나 양수하는데 시간이 걸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부담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지금 이번에 주성 엔지니어링이 이제 EUV 대체를 하는 방식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사파이어 기판에서 이제 뭘 작성하는 게 아니라 기존의 유리 기판을 통해서 이제 온도를 더 1000도에 필요한 가열을 부분을 400도로 이제 줄여 나가는. 그래서 오히려 지금 현재 있는 장비 수준에서도 충분히 적용이 가능하다. 당장 적용이 가능하다는 부분들 때문에 좀 반응을 빨리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안타까웠던 부분들은 오늘 시장에서 좀 매물이 나온 거는 아무래도 이제 지난 2월 이후부터 해서 좀 갖고 계셨던 분들이 좀 단기적인 주가의 좀 변동이 좀 잘 없다 보니까 좀 손바뀜이 좀 많이 일어나지 않았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이제 ALD, 그러니까 이제 원자층 증착 장비 이쪽도 수요가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사실 뭐 반도체 쪽 얘기하면은 뭐 HBM만 얘기를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뭐 TC 본딩 쪽만 얘기가 나오면은 뭐 한미 반도체 들적이고 그죠. 이런 이슈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 HBM 만드는데도 우리 DDR5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적으로 우리가 뭐 불과 5년 전, 6년 전만 하더라도 야 DDR4, DDR5 이런 식으로 맞아요. 대단하다고 네. 얘기를 하면서 여기 뭐 하이K 메탈 게이트를 쓰느냐 어쩌냐 이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지금은 이 DDR 반도체에 대해서도 이 하이K 메탈 공정을 좀 더 확장하는 부분들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장 지금 4분기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이 1B DDR5를 공정 비율이 약 12% 된다고 감안을 했을 때 이미 SK 하이닉스가 우리는 DDR5 나중에 이거 HKMG 방식으로 다 완전히 전환하겠다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연결 매출도 주성 엔지니어링이 편승할 수 있는 부분은 조금 더 커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 이제 뭐 지금 주주사 전환을 지금 재고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분할을 하고 난 뒤에 이제 실질적으로 주가가 좀 움직이는 모습이 달라지는 거는 뭐 어떻게 보면 뭐 솔브레인과 좀 비슷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지금은 디스플레이 태양광 부분도 이제 사업을 좀 물적 분할을 하겠다 얘기가 나왔고 인적 분할을 하면서 이제 반도체 사업 부분은 인적 분할을 하겠다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일단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게 오늘 장중 좀 급등을 했다가 좀 급락하는 좀 안타까움은 있지만 뭐 일단 기술적으로 손절가격을 뭐 3만 원 선 잡고 좀 타이트하게 대응하신다면은 현재 구간에서는 충분히 보유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까지 만나보고 왔습니다. 반종민 소장 그리고 김덕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감까지 약 5분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마감 전략 함께 세워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KB증권의 유영화 과장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과장님 오늘 시장 마감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아무래도 시장의 가장 큰 이슈는 포항 앞바다 석유가스전 매장량 관련된 이슈인데, 요거 물리 탐사한 기업 미국의 액트지오사의 대표가 오늘 방한해서 인터뷰를 했죠. 그래서 한국석유공사 그리고 정부 관계자들하고 미팅 예정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게 7일날 아마 이제 또 코멘트가 나올 것 같습니다. 오늘은 다만 이제 대장 주격으로 움직였던 종목들이 윗꼬리를 크게 좀 다는 움직임도 보였기 때문에 계속해서 변동성에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섹터의 전체 조정에도 불구하고 기관들은 화장품주 일부 종목으로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VT, 원익, 마녀공장, 실리콘투 같은 종목들 좀 하락에 좀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 관련주인 세방전지 같은 경우도 오늘 리포트 나오면서 강한 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오늘 시장에서 보시고 계신 기업 있으실까요? 네, 일단 수급이 지금 반도체나 2차전지 쪽으로 흘러가면서 주도주였던 화장품 조정 받고 있는데, 저는 조정이 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본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회사는 ODM 하는 기업이고 브랜드사도 가지고 있죠. 현재 중소형 화장품사의 투자 포인트를 명확하게 좀 인지하실 필요가 있는데, 코로나19 이후에 기존 오프라인 매장 구매에서 온라인 채널로 크게 확장되면서 미국 화장품 시장의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온라인 채널에 특화된 SNS나 인플루언서 등의 영향이 이제 미국 인디뷰티 브랜드를 이끄는 어떤 고성장의 요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주목해야 되는 기업들은 일단은 미국 시장에 대한 노출도가 높고요. 특히 높은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인디뷰티 고객사가 많은 기업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동사는 미국 인디 브랜드 매출 비중이 작년 기준으로 75%에 달하고요. 올해 60개 이상의 신규 인디 브랜드사를 확보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다수의 화장품 기업들이 멀티플 레벨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동사 올해 영업이익이 170억 정도 예상이 되는데, 올해 지금 현재 시총 아직까지는 2천억 아래에 있기 때문에 좀 저평가 구간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5,500원, 손절가는 3,5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조정받고 있는 본내에 대한 투자 의견 듣고 왔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연휴를 앞둔 시장 마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흐름일지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청원 PB님, 그리고 다올투자증권 영업부의 이성웅 차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지금 마감을 3분여가량 앞둔 상황인데 어떤 흐름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을까요? 지금 PB님은 좀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외국인들의 선물 시장에서의 네. 수급이 오히려 더 강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덕분에 오늘 종가가 거의 고가가 거의 종가가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올 듯합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이슈는 있습니다.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이 크게 개선이 될 만한 HBM에 관련된 이슈가 시장에 부각이 되었고, 덕분에 반도체 쪽에서의 움직임이 개선되었습니다. 코스피 기준 2700포인트는 이제 내일 연휴가 하루 끝난 뒤 이번 주 금요일이면 그래도 다시 한번 돌파하지 않을까 그리 보여지고요. 큰 틀에서는 이제 선물옵션 동시 만기까지의 흐름을 우리가 내심 유추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반도체가 지금 좁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움직임이 개선될 수 있을 만한 여건이라는 점에서 우리가 다음 주까지는 시장을 계속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좋지 않을까 그리 보여지고요. 2차 전지의 상승도 오늘은 꽤나 뚜렷하게 나옵니다. 단순하게 기술적 반등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접근하는 경향이 꽤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상당히 많이 빠져 있었다는 것. 그걸 고려한다면 시장의 주도 섹터이자 영향력이 큰 두 가지 섹터, 반도체, 2차 전지 모두 긍정적인 흐름은 결국 시장의 상승을 견인할 것이다. 그리 움직임이 보였던 장 마감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삼성전자 HBM에 대한 우려감을 좀 덜어내고 3% 가까운 상승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러한 반도체 훈풍이 반도체 시장뿐만 아니라 다음 주 시장에도 좀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2차 전지도 좀 좋은 흐름을 보였던 오늘인데 어떠한 흐름으로 마무리를 준비하고 있을지 지수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코스피 지금 1%대 상승세 이어갑니다. 1.29% 상승하며 2696선 지나가고요. 코스닥은 0.6% 상승하며 850선 지켜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급동에 어떻게 보여지고 있을까요? 코스피 시장 안에서는 외국인 홀로 담아냅니다. 개인과 기관 투자자 각각 3,612억 원, 684억 원의 매도세 보이고 있고요. 그럼 코스닥 시장도 바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 담아내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 5거래일째 담아내고 있고 개인 투자자는 5거래일째 매물을 출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6월 5일 수요일장 모두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일단 오늘 우리 증시 분위기 자체가 좋았습니다. 지금까지 오랫동안 쉬어갔던 2차 전지가 상승한 것이 바로 그 예였는데요. 이뿐만이 아니라 삼성전자를 주도로 전체 지수 자체가 좀 올라오는 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섹터별로는 어땠는지 오늘 마켓 스핀을 통해서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 먼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단기적인 테마로 봤을 때는 영일만 유전 관련 테마가 오늘 시장에서 3.8% 이상 급등 흐름으로 거래에 마쳤습니다. 2차 전지 장비 쪽도 오늘 시장에서 1.8% 이상 상승 흐름을 보였고요. 그리고 영일만 유전과 관련해서 오늘 시장에선 또 다른 좀 테마가 움직였는데 시멘트 쪽에 좀 크게 움직였습니다. 시멘트 업종 자체가 9% 이상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고요.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오늘 전체 업종으로 봤을 때는 2차 전지 쪽에 좀 크게 움직이는 양상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지수는 어느 정도에서 마감을 했을까요? 함께 지수 마감 상황 만나보시죠. 네, 오늘 양시장 상승 흐름으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가 오늘 1% 이상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 일단 오늘 시장 코스피는 여전히 2,700선 아래에서 머물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장 전장 대비해서 크게 올라왔습니다. 27포인트 이상 올라오면서 2,689선에서 거래 마쳤고요. 오늘 코스닥 지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0.58% 넘게 상승하면서 850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은 코스닥보다 코스피가 조금 더 강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피 1위권부터 5위권까지는 어땠을지 함께 만나보시죠. 삼성전자가 단 장이었습니다. 2.7% 이상 상승하면서 77,400원대. 다만 음봉으로 좀 거래가 마감이 된 부분 좀 아쉽네요. SK하이닉스가 오늘 시장에서 강보합권 그리고 LG엔솔이 좀 크게 올랐습니다. LG엔솔 여러 가지 좀 이유가 붙고 있습니다만은 일단 이번 주 들어서 계속해서 반등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쪽으로 계속해서 순환매 장세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난주에 신저가 경신한 이후로 계속해서 이 투자자들의 저점 매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발 매수세 강력하게 유입되면서 오늘 시장 4% 이상 상승하면서 35만 원대에서 거래에 마쳤고요. 현대차도 오늘 시장에서 1.9% 넘게 상승하면서 오늘 현대차는 25만 원대가 아니라 이제 26만 원대까지 진입하면서 거래 마감을 했습니다. 현대차의 특징이라고 꼽을 수 있는 게 시가총액 4위권 자리를 굳건하게 유지하고 있다는 게 특징일 수 있을 것 같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어제장에서도 상승 흐름으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1% 가깝게 상승하면서 76만 원대까지 진입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6월 동안 80만 원대 진입할 수 있을지 관전 포인트로 보여지고요. 6위권부터 10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우선주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함께 움직여줬습니다. 2.4% 상승세 그리고 기아가 오늘 시장에서 현대차 대비해서 좀 부진했고요. 전체 지수 대비해서도 부진했습니다. 특히나 현대차와 기아는 최근 트렌드가 같이 가는 게 아니라 현대차가 움직이면 기아는 좀 쉬어가고 기아가 움직이면 현대차가 좀 쉬어가는 양상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대표적으로 그런 날이었고요. 셀트리온이 1% 넘게 상승세, 포스코홀딩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1.6% 넘게 상승하면서 38만 원대에서 거래에 마쳤습니다. 오늘 코스닥 1위권부터 5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사실 오늘 코스닥을 이끈 것은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였습니다.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가 이렇게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지수가 1%까지 올라오지 못한 것은 어떻게 보면은
대형주만 좀 잘 갔던 장이었다라고 표현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에코프로비엠 오늘 시장에서 저점 매수가 아주 강력하게 유입됐습니다. 6% 넘게 상승하면서 20만 원대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정말 오랜만에 앞에 2자 달고 거래 마감했고요.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4% 이상 상승하면서 이제 앞에가 10만 원대입니다. 10만 600원대까지 올라가면서 오늘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가 나란히 상징적인 이 선을 넘어서면서 거래 마감했고요. 알테오제 2% 가깝게 상승, HLB도 마찬가지입니다. 3% 넘게 상승하면서 59,600원대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엔캠은 오늘 시장 2% 이상 하락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상황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자, 이렇게 5일 수요일 시장 양시장 모두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아무래도 하루 쉬어가고 금요일 시장을 맞이하는 만큼 이러한 좋은 흐름이 어떻게 이어지게 될지 금요일 시장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B님 이제 금요일 시장 하루 쉬고 맞이하게 됩니다. 네. 좋은 흐름 이어갈 수 있을지 궁금하기도 한데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매심 기대가 네. 됩니다. 네, 사실상 지난해부터 시작을 해서 시장을 한번 뺐다가 다시 올라갈 때는 언제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장의 상승에 상당히 브레이크를 걸 수 있었을 만한 삼성전자의 움직임이 개선되고 있다는 거, 특히 HBM에 관련된 이슈가 거의 다 소멸이 되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이다라고 하는 점에서 코스피는 결국 2,700포인트를 넘어 3월 26일에 기록한 2,779포인트, 이 지수까지 다시 한번 돌파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물론 그 가운데 다음 주 선물 옵션 동시 만기, 사실상 옵션 시장에서 변동성이 크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기초자산에 해당하는 코스피 200과 코스피 지수 자체의 상승도 견인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 보여지고요. 한편으로 시장이 꽤나 괜찮은 여건 속에 놓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반도체, 2차전지, 섹터 종목마다 상이하긴 하지만 제약 바이오도 지금 괜찮은 모습이 나온다는 점에서 시장의 전반적인 주도 섹터, 영향력이 큰 섹터의 움직임이 개선되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거시경제 측면에서 보더라도 수출 지표가 지금 꽤나 많이 호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5월 기준으로 보였던 무역 수지 같은 경우에는 2020년 이후로 가장 큰 폭의 흑자를 기록을 했고요. 기저에는 역시 반도체가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수출도 어느 정도 호조세를 보이면서 실물 경제가 안정이 되고 최근 들어서 나타나고 있는 미국제 10년물의 쿠폰 레이트 소폭 하락하는 것은 우호적인 경영 환경과 우호적인 주식시장의 여건, 그 모든 것을 마련해주는 한 가지 지표로 작용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일 하루 쉰다 하더라도 금요일에 시장이 한 번 더 괜찮은 모습이 나온다면 그때는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고 전망이 밝은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 종목들을 조금은 비중을 실어 보시고요. 이번에는 단기적인 거래보다는 조금은 중기나 장기적으로 한번 끌고 갈 것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가 돼서 정말 기대가 좀 되긴 합니다. 특히나 오늘 시장 반도체가 강력하게 힘을 좀 이어준 점, 그리고 최근에 힘을 못 내던 성장주들, 어제 제약 바이오라던가 2차 전지가 움직여준 부분이 좀 긍정적인 신호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 금요일 시장 안에서 힘을 내줄 수 있을지, 금요일 시장 안에서 잘 움직여준다라고 한다면 또 상향에 대한 기대감을 한 번 더 가지면 좋을 것 같으니까요. 금요일 시장 한번 함께 기다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차장님은 금요일 시장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우선 내일 휴장, 네. 또 이제 금요일에 어떤 이 고용 지표, 고용 결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시장이 뭐 주도주가 있거나 또 이제 뭐 순환의 장세라고 표현하기에는 딱히 이제 모멘텀이 좀 제한적인 건 맞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이 종목별로 그리고 이 또 어떤 모멘텀 있는 종목이 있을수록 오히려 더 이 수급이 더 몰릴 가능성이 이번 주 이제 금요일 시장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어떤 변동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이 수출이나 또 이제 그 경기 지표가 좀 개선세가 좀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뭐 미국 같은 경우에도 금리 인하에 대한 시기도 지금 다시 한번 얘기가 나와주면서 오늘 외국인들의 강한 순매수세를 이끌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낙폭은 제한되는 구조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뭐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 주식 쪽에서의 비중은 이 포트에서 꾸준하게 좀 유지를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다만 이제 지금 시장이 어떤 실적주로 좀
실적주, 그러니까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실적주로 이 매수세가 몰리는 부분은 실적 시즌이 끝나면서 좀 제한되고요. 오히려 오늘 2차 전지에 오르는 것처럼 이 저가, 싼 가격에 담아두자라는 그런 수급적인 움직임이 좀 많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을 때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이 저평가 과대 낙폭인 종목들을 이제 한번 좀 살펴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서 뭐 바이오 헬스, 또 이제 뭐 석유화, 뭐 IT 하드웨어 이런 이 섹터에 대한 종목들, 또 2차 전지 쪽도 이 종목을 선별할 필요가 있지만 이 많은 어떤 그 저가에 대한 움직임이 매수세가 좀 몰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저가 실적주로서 좀 시장을 다시 한번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판단됩니다. 네, 지금 순환매도 너무 빠르게 흘러가고 있고 변동성도 너무 강력해서 쉽지 않으실 텐데 이 금요일 시장 안에서 다가오는 시장 안에서는 저평가되어 있는 실적주들, 과대 낙폭 종목들을 좀 집중해보면 어떨까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종목 집중해보면 좋을지 휘비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공략주 금요일 어떤 종목 보고 계실까요? 네, 저는 HMM입니다. 네. 앞서 제가 5월 수출 데이터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우리나라의 5월 기준 수출 데이터, 우리나라의 주력 15개 품목 중에 11개가 모두 증가합니다. 그중에 가장 많이 오른 게 선박, 전년 동기 대비 108% 증가했고요. 두 번째가 반도체로 전년 동기 대비 54.5% 증가합니다. 지금 지속적으로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이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세계 물동량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매우 자명한 상황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 같은 경우 2022년 8월 이후로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요. 수에즈 운하의 장기화에 따른 해상 운임 상승이라고 하는 변수, 그 모든 것들이 HMM의 1분기 기준으로 실적 개선을 견인하였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고려해 볼 것은 중국에 대한 미국의 관세입니다. 사실상 8월부터 이 모든 것들이 어느 정도 이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이후로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여러 가지 품목에 대해 수출을 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가격 경쟁력을 잃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계속해서 최대한 재고를 수출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올 건데 그게 지금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이렇게 오르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컨테이너에 대한 수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에 대한 가장 상징성이 있는 HMM의 경우에는 반사이익은 물론이고 실적까지 긍정적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1분기 기준보다 2분기의 실적 전망이 지금 더욱 밝다라고 하는 점에서 적어도 지금 주가보다는 우리가 조금 더 높은 수준의 주가를 바라봐도 괜찮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연초에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산업 중에 실적 전망이 3월 정도가 되었을 때 상향이 됐던 섹터가 3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운송이었습니다. 지금 그걸 고스란히 기업들이 실적으로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HMM을 여러분들이 한번 눈여겨볼 것을 권해드리겠고요. 주가 흐름도 5월부터 꽤나 괜찮습니다. 지금 전 고점 우선은 돌파를 했고 여기에 작게나마 갭이 지금 나온 상황입니다. 19,000원 정도 선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크게 밀리지만 않는다면 흐름 그대로 조금 이어지지 않을까 그리 봅니다. 목표 가격은 우선은 21,000원, 손절 가격은 17,5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상하이 컨테이너 지수가 3,000을 넘어서면서 지금 연일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런 데 영향을 미칠 지정학적 이슈가 좀 계속 장기화될 가능성도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HMM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주가의 흐름도 실적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승세 21,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목표가 삼으시면서 지켜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차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차장님 살펴보고 계시는 공략주는 어떻게 되실까요? 저는 이제 SKC 네.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 2차 전지 소재 기업들의 관심이 좀 뜨거웠었죠. 그렇죠. 근데 이제 2차 전지 전기차도 그렇지만은 이 밸류로 또 접근하기는 굉장히 좀 힘든 그런 구간이고 이 매수에 의한 저가 매수가 저는 오늘 많이 들어왔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2차 전지 소재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종목들을 어떤 바스켓으로 많이 떨어졌다 담는 것보다도 슬림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 안에서도 이제 SKC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그러니까 동박 쪽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도 역성장 구조가 있고 이 하반기 때의 어떤 그 동박 쪽에서의 실적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좀 있긴 하지만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SKC의 어떤 주가를 올리는 부분은 역시 유리기판 쪽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글래스 기판에 대한 시장 확대는 필수 불결하게 좀 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SKC가 2차 전지 동박뿐만 아니라 글래스 기판 또 이제 이 반도체 쪽 소재 화학에 대한 여러 사업 부분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소재 쪽 기업들을 고를 때 저는 SKC를 좀 관심 있게 가져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가장 큰 동박 쪽에서의 이 가장 큰 고객이라고 할 수 있는 SK온이나 뭐 LG엔솔루션 고객 사양 쪽에서 판매에 대한 부분은 제한적으로 갈 확률이 이제는 좀 나올 가능성이 있다 판단됩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SKC의 동박 쪽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네, 그럼 가격 전략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오늘 14만 8천 원에 끝났는데요. 1차적으로 16만 5천 원을 좀 제시해드리고 손절가는 13만 원 말씀드립니다. 네, 2차 전지 소재단에서 SKC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16만 5천 원 잡아주셨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 두 분과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이데일리 TV 뉴스입니다. 신세계그룹과 CJ그룹이 손잡고 유통과 물류, 컨텐츠까지 전방위 협업에 나섭니다. 두 그룹은 오늘 CJ인재원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CJ 신세계 사업제휴 합의서 체결식을 가졌습니다. 협약의 핵심 내용은 신세계 이커머스에 CJ 배송 네트워크를 도입하는 것으로 CJ 대한통운이 지마켓 이길보장 택배를 운영하고 SS닷컴 물류센터 운영을 맡아 물류 시스템을 고도화합니다. CJ 대한통운은 대폭 늘어난 물류 물량을 가지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 1PL의 3PL 전환을 본격 확대합니다. 두 그룹은 CJ 제일자단과 이마트로 대표되는 제조와 유통 선도기업의 힘을 합쳐 뛰어난 품질과 합리적 가격을 갖춘 상품을 발굴하고 미디어 사업과 컨텐츠 분야에서도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입니다. 지난해 국내 대기업 88곳의 직원 수가 전년 대비 5만 6천 명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쿠팡의 고용 증가 인원이 가장 많았고 가장 많은 직원을 보유한 그룹은 삼성이었습니다. 한국 CXO 연구소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지정한 자산 5조 원 이상 88개 대기업 집단을 대상으로 2022에서 2023년 고용 변동을 분석한 결과 88개 그룹 직원 수는 2022년 말 178만 1,405명에서 2023년 말 183만 7,324명으로 5만 5,919명 늘었습니다. 고용 인원이 가장 많이 증가한 그룹은 쿠팡으로 지난 2022년 말 5만 2,551명에서 지난해 말 8만 4,102명으로 1년 새 직원 수가 4만 2,151명 늘었습니다. 작년 말 기준 직원 수가 1만 명이 넘는 고용 1만 명 클럽에는 모두 28곳이 가입했으며 지난해 그룹 전체 고용 규모는 삼성이 27만 8,284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 총소득이 사상 처음으로 일본을 제쳤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분기 성장률은 작년 4분기보다 1.3% 상승했습니다. 이는 지난 2021년 4분기 1.6% 이후 2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한국은행이 통계 기준을 바꾸면서
1인당 국민 총소득이 7% 더 늘어나 사상 처음으로 일본을 앞선 겁니다. 반면 일본은 초엔저 현상이 계속되면서 달러화로 표시되는 국민소득이 감소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올해 서울의 국민평형 아파트 전세 계약 절반 이상은 전세가가 6억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정보 제공업체 경제만렙에 따르면 4월까지 서울의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아파트 전세 계약 건수는 14,488건으로 이 중 48.9%가 전셋값 6억 원 미만이었습니다. 이는 국토부가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로 가장 낮은 비중입니다. 또한 같은 기간 서울의 전용 면적 59제곱미터 아파트 전세 거래량도 76.6%가 6억 원 미만 거래로 역대 최저 비중을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 뉴스였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금요일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